때는 8년 전인 2014년 진욱 씨가 군 복무 시절 직접 겪은 일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헌병은 군대 내 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부대 입구를 지키고 사건 사고를 조사하고 군기 단속을 주로 하는데요. 또 하나 특별한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군대 내에서 죄를 짓고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군인들을 잠시 수감하는 곳. 헌병대 구치소 감독 근무인데요. 반원형의 구조에 근무자가 이렇게 서서 이제 수용자들이 모습이 이렇게 한눈에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구치소가 사실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꺼리는 그런 근무지였다고 합니다. 건물 자체가 이제 50년대 한국전쟁 때 지어진 많이 낡은 건물이었고요. 군부대에서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자물쇠로 닫혀있고 뭐 들어갈 일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스산하고 정말 막 음산한 기운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호 씨가 입대를 하고 처음으로 수용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도 한 번에 2명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네. 놀랄 소식은 그게 끝이 아니고요. 수용자 중 1명의 계급이 무려 대령이라는 얘기였어요. 아무리 수용자라고 해도 그쵸? 이렇게 높은 계급은 대하기가 껄끄럽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또 대체 뭘 잘못했길래 대령급이나 되는 사람이 구치소에 들어왔지? 싶기도 했죠. 진욱 씨는 교대를 위해서 이제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쌤. 필승. 교대를 하러 온 진욱 씨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 대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교대를 하는 선임에게 슬쩍 물어봅니다. 저 팀장님, 저 일본 수용자 말입니다. 죄목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급비 사항인데 후임이랑 한판 하다가 죄송해요? 야, 쩔었냐? 나도 몰라. 아무튼 졸지 말고 일 열심히 해라. 쌤. 그렇게 미스터리 1번 수용자가 이제 수감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진욱 씨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를 서게 된 날이었는데요. 어둠을 뚫고 구치소로 갈 때만 해도 진욱 씨는 본인한테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밤 12시를 넘긴 구치소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암흑 그 자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용자들은 취침 시간이기 때문에 수용소 안에는 당연히 불은 켜져 있지 않고 그냥 아주 작은 붉은 조명 하나만 켜놓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구치소는 하필이면 또 근무 인력이 딱 1명만 배치된다고 합니다. 적막한 어둠 속에서 혼자 이제 이 실루엣만 간신히 보이는 수용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구치소 근무자들은요, 15분에 한 번씩 수용자들의 행동이나 특이사항을 근무일지에 일일이 적어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야간 근무 때는 다들 자고 있으니까 그치. 네, 특이점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뭐 처음에 한 번만 딱 적어놓고 나머지는 교대 직전에 이렇게 몰아서 쓰고 있대요. 근데 바로 그때 어디서 구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입구 쪽을 봤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뭐지? 다시 자리를 잡고 서서 보고 있는데 다시 군화 소리가 슬 들려오더니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1번 수감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지. 필승통신원 선배 이준욱입니다. 야, 이진욱 해병. 너 지금 졸았냐? 너 요즘 군 생활이 쉽지? 어디 내가 어렵게 한번 만들어줘? 아닙니다. 빠져가지고 똑바로 안 서?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 구치소 CCTV를 보고 있던
야간 당직 사관분에게 이렇게 졸다가 딱 걸려버린 거죠. 꿈이라고 하기엔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오싹하고 너무나 찝찝해서 1번 수용자가 있는 곳에 왠지 신경이 쓰여서 그쪽을 향해서 슬쩍 바라봅니다. 근데 1번 수용자가 진욱 씨를 향해서 딱 정자를 두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 일 아닙니다. 1번 수용자 취침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도 없이 그저 앉아있는 거예요. 1번 수용자 취침합니다. 1번 수용자 제 말 안 들립니까? 눕습니다. 이제 진욱 씨는 혹시 지금 자기가 대령이라고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1번 수용실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죠.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던 1번 수용자의 얼굴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진욱 씨를 죽였듯이 노려보는 그 순간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팀장님 얘기가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갔대요. 후임이랑 한판 하다가 반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견봉을 꽉 움켜쥐고 막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머리 위에 붉은 조명이 미친 듯이 막 깜빡거리는 거예요. 때마침 또 아이고. 이동도 없이 앉아있었던 그 1번 수용자가 각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이상 일어났네 이 사람. 눈을 부릅뜬 채로. 오. 1번 수용자! 자리에 눕습니다! 여전히 서 있어. 미동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정도 사람이면 바로 옆방에 있던 2번 수용자도 깰만한데 그치 그치. 안으로 미동도 없이 자고 있었더란 말이죠. 뭐지 이게 지금? 내가 뭐에 홀렸나? 견딜 수가 없어져서 곧바로 구치소 내부의 불을 켜버렸대요. 진우 씨는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번 수용자도 2번 수용자도 모두 자기 자리에서 단잠에 빠진 듯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필승통신본 선병 이준욱입니다. 야 이 새끼야! 졸 거면 곱게 졸 것이지 이젠 불까지 켜? 너 오늘 진짜 왜 그래? 잠시 확인할 게 있어서 점등했습니다. 빨리 소동하겠습니다. 승. 일본 수용자. 아까 불 켜기 전에 왜 앉아 있었습니까? 예? 저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저보고 앉고 서고 그랬지 않습니까? 1번 수용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진욱 씨를 바라만 봤고 이번 수용자. 네. 아까 제 지시 못 들었습니까? 방금 말고는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다 꿈이라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 규정대로 소등을 하자 구치소 안은 다시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만 남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다시 입구 쪽에서 군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느낌 있어. 그런데 이번엔 비어있던 모든 철창 안에 낡은 군복을 입은 이들이 진우 씨를 에워싸듯 서서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 수용자 진우 씨는 까무러치고 몰아쓰려고 비워뒀던 근무일지 안에 누군가가 쓴 글씨가 적혀있는 거예요. 그것도 새빨간 펜으로. 자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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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지마. 전역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악몽처럼 남아있는 그날의 기억.
그날 진욱 씨가 보고 들은 것과 금물지에 남겨진 그 새빨간 글씨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1986년) 겨울 어느 날 정인 씨가 살던 마을 어귀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길 한쪽에 쓰러져 얼어붙어 있는 남자의 시신. 바로 감나무집 아저씨였죠. 술에 취해서 길에서 잠들었다가 추운 겨울날에 그 변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이구, 아니 맨날 술만 마셔대고 마누라를 그렇게 패더니 저렇게 술 때문에 가는구먼요. 벌 받았지 뭘. 짠할 것도 없어. 하루가 멀다고 매일매일 술을 마셔댄 감나무집 아저씨. 게다가 술에 취하면 온갖 살림살이를 다 부수고 아내에게 손찌검을 해대서 마을에서는 개차반, 주정배기로 통했습니다. 야, 네가 뭘 잘했다고 그래, 네가. 아저씨는 툭하면 아줌마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아줌마의 얼굴과 몸엔 피멍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가 죽고 난 뒤 꽃처럼 곱고 예쁜 얼굴로 돌아왔어요. 정인 씨는 그때 고왔던 아줌마의 얼굴이 참 뭐 예쁘기도 하지만 어색하고 낯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나무집 아저씨가 죽은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정인 씨는 방학 숙제를 하러 친구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오르게 됩니다. 겨울을 나는 나무 잎사귀를 채집해 오라는 숙제였는데 솔잎을 따고 다른 나무는 없나 이렇게 두리번 산을 이잡듯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멀리 어느 왕소나무 가지 아래로 저게 뭐지? 뭐야? 호기심에 친구와 함께 그 물체를 향해 다가간 정인 씨는 나무에 매달려 있던 건 웬 사람의 시신이었던 거죠. 혀가 길게 나와 있고 채 감지 못한 두 눈이 하늘을 노려다보고 있었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온 정인 씨와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신이 알고 보니 감나무집 아줌마였던 거예요. 그날 밤 어수선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정인 씨는 억지로 잠을 청하는데 물건을 질질 끄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짐승 소리 같이 들리는 이 정체 모를 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주인은 금세 조용해졌고요. 정인 씨는 금방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며칠째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즈음 어김없이 그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짜증이 난 정인 씨는 먼저 바깥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창호지 문의 그 뚫린 구멍에 눈을 갖다 댔어요. 그런데 마당에 까만 원피스에 긴 머리를 들이운 여자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꺾은 채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 입에서는 거무튀튀한 무언가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혀. 정인 씨는 곧바로 깨달았어요.
그 형체는 바로 왕소나무 산에서 본 감나무집 아줌마였던 거예요. 감나무집 아줌마? 정인 씨는 정말 아주머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또다시 문구멍에 눈을 갖다 댔는데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 그러더니 갑자기 턱! 덜컹거리던 문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사방이 조용해졌어. 뭐지? 이제 갔나? 싶은 마음에 문구멍을 내다보려는데 정인 씨 머리에 무언가 슬며시 닿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야. 칠척한 무언가. 감나무집 아줌마가 어느새 방 안에 들어와서는 정인 씨 등 뒤에서 혀를 늘어뜨린 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무슨 일이야? 저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있었어. 진짜? 그 방엔 아무도 없었어요. 잠깐만, 내가 꿈을 꾼 건가? 헛것을 본 건가? 방금 전까지 일어난 상황을 가만히 곱씹어 보는데 정희 씨는 점점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껴야 했습니다. 처음에 정희 씨가 들었던 없네 무언가가 없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아줌마의 혀가 늘어진 탓에 그 말이 어눌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렇게 감나무집 아줌마는 밤마다 마당을 헤매다가 문구멍으로 정인 씨를 발견하고서 있네 외쳤던 겁니다. 정인 씨는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줬고요. 정인 씨 어머니는 날이 밝자마자 어디론가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웬 하얀 포대와 빨간 보자기 하나씩을 이고 지고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갑자기 집 주변을 돌며 그 하얀 포대 안에 있는 것을 바닥에 쭉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이었어요. 결계를 치듯 정인 씨 방이 있는 사랑채며 부엌, 창고, 심지어 닭장에까지 행여 빈틈이 있으라 아주 촘촘하게 그 소금 알갱이를 두르는데 이상하게 단 한 곳 아무도 쓰지 않는 빈 방, 그 문 앞에는 소금을 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엄마는 그 빈 방 한가운데 아까 들고 왔던 빨간 보자기를 풀지도 않은 채 가만히 내려놨습니다. 정인아,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밖에 내다보면 안 돼. 알겠지? 무조건 쥐지근 듯이 있어야 돼. 그렇게 다시 밤은 찾아왔습니다.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근 정인 씨가 밖에 귀를 기울이는데 쓱 또다시 바닥이 질질 쓸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창호지 문 밖으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가까워져 오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했어요. 몸을 움츠리고 한참을 버티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눈을 슬며시 이렇게 떠보니까 정인 씨의 방문이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방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고 정인 씨 찾던 아줌마의 목소리는 사라졌어요. 닭의 첫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정인 씨는 궁금한 마음에 조심조심 방 밖을 나섰어요. 그런데 소금을 뿌리지 않은 그 빈 방 있잖아요. 거기서 엄마가 그 빨간 보자기를 갖고 나오더니 바로 태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적과 2개의 인형이었어요. 다행히 그날 이후로 감나무집 아줌마는 더 이상 정인 씨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감나무집 아줌마의 시신을 발견하기 며칠 전 정인 씨와 친구들은 논산 시내에 놀러 나갔다가 감나무집 아줌마를 본 적이 있었어요. 길 건너편으로 감나무집 아줌마가 누군가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고 방실방실 해맑게 웃는 아줌마의 얼굴이 어찌나 예쁜지 맨날 이제 멍들고 퉁퉁 부어 있었던 아줌마의 모습과는 완전 딴판인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던 정인 씨와 친구는 집에 가자마자 아줌마가 웬 남자랑 걸어가는데 화장까지 하고 너무 예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줌마 얘기를 이제 떠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나무집 여자 아주 뽀얗게 화장까지 하고 그렇게 쏘다닌다며? 남자랑 대낮에 남자 팔짱은 요렇게 끼고 딱 붙어가지고는 그 어딜 들어갔다던데? 살림집을 몰래 찾았다고 하더라고. 매일 거기를 들락날락 한다던데. 정인 씨와 친구들이 전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로 잔뜩 부풀려져 있었고 급기야 감나무집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가 남자에 미쳐가지고 내 새끼가 너 때린 이유를 이제 알겠어? 너 남자들 꼬시고 이게 다녔던 거지? 내 자식 잡아먹은 년, 내 새끼 살려내 이년아! 아줌마는 맥없이 당하고만 있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는 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차가운 시선으로 감나무집 아줌마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며칠 뒤 감나무집 아줌마가 시신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만약 정인 씨와 친구들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소보다 물안개가 심하게 꼈던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갑자기 정민 씨 앞으로 바가지를 내밀어요. 그 안에 있던 건 생쌀이었어요. 잔말 말고 이거 입에다 물어. 생쌀을 왜? 할머니는 정민 씨의 입에 그 생쌀을 마구마구 밀어넣는 거예요. 짧겨. 그래도 이거 입에다 물고 있어야 돼야. 그래야 네가 살아 이거 사.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단호한 할머니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할미 말 명심이야. 절대로 뱉으면 안 돼. 절대로 뱉으면 안 된다. 응? 알았지? 절대 뱉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시는 할머니의 말에 정민 씨는 어쩔 수 없이 생쌀을 입에 물고 있어야 했죠. 밤새 뜬 눈으로 뒤척이고 있는 그때 근데 그 사이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정민 씨는 드디어 그것이 왔구나. 발자국 소리는 마당을 건너서 정민 씨와 할머니가 있는 안방 문 앞까지 다가오더니 그 순간 입안이 타는 듯한 고통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작았던 방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녹아내릴 것 같은 입안, 그리고 터질 것 같은 고막, 이대로 죽을 것만 같았죠. 그 순간 정민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 여자를 처음 만났던 건 정민 씨가 쓰러진 그날 새벽이었어요. 마을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닌 정민 씨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집을 나섰죠. 안개가 막 이렇게 잔뜩 껴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정민 씨에게 들려왔어요. 나직하게 울려 퍼지는 그 방울 소리는 마치 정민 씨에게 이리 오라는 듯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방울 소리가 뚝 멈추더니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검은 형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흰색 카라가 닿는 단정한 상의에 무릎까지 오는 치마. 옛날 사진에서나 볼 법한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의문을 품은 채 보고 있는데 아까 들었던 그 방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다가올수록 귀가 터져버릴 듯한 괴로움에 정신없이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도착한 버스에 재빨리 올라탄 순간 뚝! 정민 씨를 괴롭히던 방울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대체 뭐지? 정민 씨는 뭔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때부터 몸이 막 으슬으슬하더니 자꾸만 축 하고 늘어지는 거예요.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정민 씨는 학교에서 바로 조퇴를 하게 됩니다. 아유, 정민이 왔냐? 아가, 정민아, 왜 그래? 얘가 왜 이렇게 떨어? 아이고, 할머니가 입을 펴줄게. 따뜻한 방에 누운 정민 씨가 잠이 들락말락 하려던 그때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쏴 하는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방울 소리. 그 순간 방문 밖에 웬 그림자 하나가 마당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워있던 정민 씨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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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정민아! 아가, 정민아! 아이고, 정민아! 얘가 왜 이래? 아이고, 왜 이렇게 책땀을 흘리고 그래? 아이고, 정신 차려. 아이고, 할머니 왔어. 방울 소리가 자꾸 들려. 방울 소리가 자꾸 날 따라와. 정민 씨의 말을 듣던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점 굳어갔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 그리고 집 뒤에 있는 숲으로 마구마구 뛰어가셨어요.
여기 있네. 그곳에는 성인 한 명이 들기도 버거울 정도로 무거운 돌절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사라진 줄 알았는데 왜 나타난겨? 어? 그리고 우리 손주는 왜 괴롭혀? 왜? 익숙한 방울 소리가 또다시 정민 씨 귓가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여기 있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엎치락 뒤치락 하던 두 사람이 넘어지면서 아이고. 이게 뭐야? 절구가 놓여있던 그 자리에 천 같은 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건 무당들이 쓰는 방울, 이것이 뭐야? 그리고 어떤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이 여자. 아침에 봤던 그 여자야.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할머니는 정민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래전 절구가 있던 이 터에는요, 용한 무당과 딸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용했던 무당의 신기가 뚝 끊기더니 딸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신기를 잃은 엄마는 딸을 집에 가둬놓고 신을 모시게 했는데요. 집안에 갇혀서 억지로 무당이 된 딸은 집에서 목을 맨 채 발견이 됩니다. 딸의 나이가 17살. 그 딸 또래였던 마을의 여학생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앓기 시작한 거예요. 외롭게 간 그 딸의 저주라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딸의 영혼이 무사히 떠나갈 수 있게 집을 잘 정리해서 말끔히 태워줬어요. 근데 땅속에 이런 사진이 있었다는 건 아무도 몰랐던 거죠. 세상에, 내가 그때 다 집도 불태웠고 남은 거랑은 저 절구뿐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거를 그 밑에다가 숨겨뒀을 줄이야.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돼. 이러다가 오늘 밤은 넘기기 힘들 거요. 할머니는 분명 그 딸이 또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가져온 것은요, 바로 소금에 절인 생쌀이었죠. 정민 씨를 홀리는 걸 막기 위한 할머니가 생각해낸 비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자와 사투를 벌이다 기절하고만 정민 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정민아, 괜찮은 거냐? 아유, 쌀은 물고 있는 거요? 그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시꺼멓게 변해 있던 쌀알들이었어요. 정민 씨가 고통을 느끼는 동안 입안에서는 쌀들이 뜨겁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정민 씨 입안에서 나온 새까맣게 변해버린 쌀을 막 빻으시더니 땅속에서 찾은 방울과 사진을 한 군데 모아서 태우셨어요. 그 뒤로 정민 씨는 다시는 그 방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슬기 씨가 대학교 4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슬기 씨는 이 남자친구인 태훈 씨와
2년차 커플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빠 나 배고파. 배고파? 응. 아 내가 자기 그럴 줄 알고 빵 사왔는데. 뭐야? 카스테라도 있고 꽈배기도 있고. 아 맛있겠다. 보통 연애 2년차 정도 되면 권태기가 한 번쯤은 정말 살짝 올 수 있죠. 한 번쯤은 올 법도 한데 이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두 사람의 이런 알콩달콩한 연애에 정말 기뻐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두 사람을 엮어준 슬기 씨의 동아리 후배 정우 씨였습니다. 결혼하면 정장 한 번 해줘야지. 아 뭐 정장으로 되겠어? 나 더 좋은 거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시작은 정말 모든 것이 평범했던 어느 날 저녁. 슬기 씨 커플이 데이트를 하기로 한 장소에 태훈 씨가 오지도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거예요. 슬기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태훈 씨 자취방을 찾아갔는데요. 이 집안이 온통 캄캄하고 조용했대요. 대체 어디 간 거야? 이상하다. 밖에 나갔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뭐야? 오빠 집에 있었어? 슬기 씨가 벨소리를 따라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빠! 침대 위에 혼자 앉아 있더래요. 오빠? 어디 아파? 좀 이상했던 건 야, 너 지금 몇 시인 줄 아냐? 몇 시인 줄 아냐고 들었으면 대답을 해! 밑도 끝도 없이 슬기 씨를 추궁하더니 너 어디 있다 왔냐? 아, 너 남자 만나고 왔지? 정우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누구 만나고 왔냐고! 진짜 왜 이래? 확 풍기는 술 냄새. 그리고 뻘겋게 충혈된 눈. 처음 보는 태훈 씨의 낯선 모습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자취방을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태훈 씨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술 버릇도 깔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태훈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여보세요? 야, 슬기야. 아, 내가 진짜 미안해. 와, 내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아, 많이 기다렸지.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아까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 안 나? 어? 뭐가? 태훈 씨는 슬기 씨와 자취방에서 만난 걸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슬기 씨가 다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어떻게 나랑 정우 사이를 의심해? 그리고 술은 대체 얼마나 마신 건데?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도통 나질 않는다. 그리고 술 먹은 적도 없다. 이러나 저러나 슬기 씨 입장에선 정말 화가 많이 나서 태훈 씨가 며칠에 걸쳐서 슬기 씨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태훈 씨 집에서 함께 자고 있던 슬기 씨가 이 서늘한 한기를 느껴 잠에서 깼는데 오빠, 왜 그러고 있어? 옆에 누워 있어야 할 태훈 씨가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꺾은 채 뒤돌아 앉아 있었대요. 슬기 씨가 태훈 씨 어깨에 손을 올리려던 그 순간 오빠, 다른 손이 혹에 좀 올라왔대요. 죽여줄까? 그리고는 태훈 씨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덥석 잡더니 입이 찢어지게 웃으면서
목을 부러뜨릴 듯이 힘을 주더랍니다. 슬기야, 괜찮아? 그러자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태훈 씨만 있었다고 합니다. 뭐지? 뭐 이런 꿈을 다 꾸지? 슬기 씨는 자기가 지난번 태훈 씨 일로 화가 많이 나서 그런 악몽을 꿨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태훈 씨에게도 얘기를 해줬는데 태훈 씨 말이 나도 어제 꿈에서 어떤 여자가 목을 막 졸랐는데 무서운 꿈이었지만 신기하잖아요. 이 신기한 마음에 두 사람은 각자 꾼 꿈 이야기를 정우 씨에게도 들려줬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정우 씨가 신기해하기는커녕 인상을 잔뜩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이상하네. 어? 나 똑같은 꿈 꿨는데. 정우 씨 말이 자기도 꿈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는 자꾸 자기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셋이 같은 꿈을 꿨는데 이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슬기 씨만 그 여자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나 가볼게. 어? 정우 씨는 잠수를 탄 듯이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이 슬기 씨와 태훈 씨의 사이도 점점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지난번 태훈 씨의 사과와 해명이 무색하게도 슬기 씨를 의심하는 듯한 태훈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과격해졌대요. 매일 수십 통씩 위치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댔고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까지 계속됐죠. 한순간에 변해버린 태훈 씨가 슬기 씨는 꼭 낯선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연애를 해왔던 사이잖아요. 쉽게 이별을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죠. 야, 술 가져와. 안 들려? 술 가져오라고! 남놈이라도 생겨서 이제 내 말은 말 같지도 않나 보다. 참 집구석 잘 돌아가네. 무슨 말이야 그게? 아 진짜 저번부터 왜 이러는 건데? 어떤 놈이냐? 아 그만 좀 해. 그러니까 누구냐고. 말하라고! 죽일까? 죽여줄까? 여자는 슬기 씨를 보고 씩 웃더니 태훈 씨의 목을 움켜쥔 채 그리고는 괴로워하는 태훈 씨의 얼굴을 즐겁다는 듯이 점점 더 세게 태훈 씨의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아침이었고요. 슬기 씨와 태훈 씨는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슬기 씨는 전날 자신이 본 일을 모두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한참 고민을 하던 태훈 씨가 뜻밖의 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태훈 씨와 정우 씨가 정우 씨 본가가 있는 시골로 놀러 간 적이 있었대요.
그때 담력 체험할 겸 동네 폐가에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취기가 올라와 그 폐가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는데 그때 태훈 씨가 꿈을 꿨대요. 아니야 그만해.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한 여자를 마구 때리는 꿈이었대요. 살려줘. 여자가 막 울면서 때리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속에서 막 알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라서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그때 죽일 거야. 그 여자가 악을 지르면서 달려드는 모습에 거의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다는 거죠. 순간 태훈 씨는 본능적으로 알겠더래요. 우리가 같은 꿈을 꿨구나. 그 얘기를 들은 슬기 씨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연락이 뜸한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슬기 씨가 듣게 된 건 정우 씨의 부고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후배도 폐가에 다녀온 이후에 계속 여자 꿈을 꾼다고 했다더라고요. 그걸 넘어서 이상 행동이 점점 더 심해져서 부모님이 네가 안전하려면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득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냈었는데 엄청 시달렸구나. 거기서 그 친구가 사망을 한 거죠. 근데 사망 원인이 되게 손을 입에 넣어서 스스로 질식했다고. 괴로워하던 정우 씨는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고 이후 정우 씨의 장례식을 찾은 두 사람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원래 그 집에는 부부가 살았었는데 어떤 새끼냐고! 남편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아내를 구박하고 때리고 괴롭혔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아내가 참지 못하고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을 목 졸라 죽이고 본인도 목을 매달고 죽었던 거죠. 그 장소가 바로 그 두 사람이 술을 마셨던 폐가였어요. 폐가에 다녀온 이후 태훈 씨와 정우 씨의 꿈에 나타났던 상처투성이의 여자. 죽여줄까? 그리고 슬기 씨의 꿈에 나타나서 죽여줄까를 외치던 태훈 씨의 목을 조르던 여자. 세 사람의 꿈에 나타난 그 여자는 정말 폐가에서 세상을 떠난 그 안타까운 사연 속의 아내였을까요? 2000년대 중반쯤이었습니다. 그때 노량진에 고시원들이 많은 동네가 있거든요. 재수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는데 그래서 시작했던 게 신문 배달이었어요. 운동도 되고 하니까.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3시. 진우 씨의 하루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해가 뜨기 전까지 배당된 곳에 신문 배달을 마치면 끝나는 일이었죠. 신문 배달을 하다 보면 동시간대 다른 배달을 하시는 분과 종종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유 배달 아저씨랑 자주 마주쳐서 그때마다 남은 물건을 서로 교환하곤 했습니다. 아유 학생 고생하네. 저 우유 하나 마셔요. 오, 감사합니다. 날씨 진짜 춥다 오늘. 아, 네, 그러게요. 저도 이거 하나 남았는데 가져가 가실래요? 이렇게 간혹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나면
새벽녘에 무서움이 조금 덜어지곤 그렇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배달 보급소에서 신규 구독자 주소를 하나 받았는데 구석에 위치한 아주 낡은 아파트더라고요. 외진 곳이어서인지 더욱 서늘한 분위기가 감돌더라고요. 구독 신청이 들어온 곳은 이 아파트의 꼭대기층이었어요. 문 앞에 신문을 놓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아무 생각 없이 내렸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야? 1층이 아니라 5층에 내린 거더라고요. 진우 씨는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서 버튼을 확인했어요. 뭐야? 분명 1층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버튼을 눌렀죠. 1초, 2초, 3초. 엘리베이터가 꿈쩍도 하지 않는 뭐야 이거? 그러던 그때 뭐야? 당황한 진우 씨는 다시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거울 쪽에서 뭔가 쎄한 느낌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이는데 웬 시꺼먼 형체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게 비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의 열린 버튼을 그냥 미친 듯이 눌러 제꼈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문이 열리는 순간 도망치다시피 그곳을 겨우 벗어났어요. 전날의 악몽이 잊히기도 전에 진우 씨는 또다시 그렇지 거기 또 배달 가야지. 그 아파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 별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최면을 걸고 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쓱 열렸어요. 근데 내부가 불빛 하나 없이 새까만 곳.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이 엘리베이터를 타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우 씨는 결국 꼭대기층까지 걸어 올라가더라.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계단도 너무 어두컴컴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좀 흘렀을까? 힘겹게 14층에 도착한 진우 씨는 문 앞에 신문을 던지고 계단을 재빨리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2층, 11층, 10층, 9층을 막 지나려는 그때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리며 환한 빛이 새어 나오는데 어떤 여자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제 정상 작동을 하나 보다 생각하고 올라타려는데 한참을 쳐다보는데도 조금의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는 거지? 하고 고개를 내렸는데 왼발이 여자의 고개가 진우 씨 쪽으로 점점 돌아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더라고요. 순간 풀리는 긴장에 진우 씨는 참았던 숨을 급하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쓱 엘리베이터의 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겪었던 일이 오버랩되면서 극도의 공포가 몰려왔죠. 진우 씨는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1층까지 갔는지 생각도 안 나요. 학생, 벌써 다 돌렸어?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더라고요. 야, 고살생이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빨리 가봐야 돼서. 아저씨께 횡설수설 인사를 드린 후 재빨리 그곳을 벗어납니다. 근데 고생이 많어. 그리고 30분 후 남은 신문 배달을 정신없이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까 다녀왔던 문제 아파트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데 아파트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엄청 모여 있는 거예요. 이상함을 느낀 진호 씨는 슬며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유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떨어져 죽었대요. 몇 분 전 진호 씨가 들렀던 그 동해 엘리베이터더라고요. 아유, 딱하지. 그 왜 그 맨날 그 우유 배달 해주던 그 넉살 좋은 그 아저씨라네.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의문의 여자와 우유 배달 아저씨의 죽음.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